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완패했습니다. 전반에만 4골을 내주며 힘겨운 일전을 치렀지만 교체 투입된 백승호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만회 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추운 날씨에 평일 새벽이지만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붉은 악마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대표팀을 향해 뜨거운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앞서 열린 16강전에서는 크로아티아가 이번 대회 첫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일본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16강에 진출한 아시아축구연맹 소속 3개 팀 모두 8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카타르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라인 2명만 구속됐는데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미복귀 차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는 등 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서방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인명피해와 전력 중단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월드컵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브라질의 벽은 높았습니다. 전반 대량 실점으로 8강행은 막혔지만 대표팀은 후반 귀중한 만회골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대표팀 전반에만 4골을 허용하면서 승부가 기울었죠. 네, 측면 수비가 일찌감치 허물어졌고요. 상대 화려한 개인기와 조직력에 밀렸습니다. 16강전에서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을 만나 4대1로 패배했습니다. 네이마르 등 화려한 공격진을 앞세운 브라질은 자타공인 이번 대회 우승 후보답게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요. 비니시우스의 전반 7분 선제골 포함 4골을 몰아쳤습니다. 6분 뒤 네이마르가 페널티킥골을, 이후 히샬리송, 파케타가 연속 득점했습니다. 황희찬이 중거리 슈팅으로 만회를 노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고요. 대표팀은 4대0으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교체 멤버 백승호가 특기인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결국 4대1 완패. 첫 원정 월드컵 8강 진출을 노린 우리 대표팀의 도전은 아쉽게 멈춰서게 됐습니다. 손흥민은 4게임 풀타임, 마스크 투혼을 발휘하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브라질과 맞붙은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이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태극전사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떠나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우리 대표팀 경기가 모두 끝났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경기가 끝나면서 광장을 붉게 물들였던 인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점수차로 패배하면서 2주간의 월드컵 여정은 마무리됐지만 끝까지 힘껏 싸워준 태국 전사들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있지만 피곤함도 잊은 채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명 다 직장인이지만 저희 이제 새벽에 뜨겁게 응원을 한다면 내일 피곤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시민들은 거리 응원 사전 행사가 시작된 어젯밤 11시쯤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주최 측인 붉은 악마는 애초 예상보다 많은 3만여 명이 거리로 나온 걸로 추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광화문 광장에만 6개 기동대, 특공대 20명 등 모두 380여 명을 투입해 인파를 관리했습니다.
경찰은 응원 종료 이후에도 구역별로 퇴장 통로를 구분해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앞선 조별리그 3경기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해산하는 인파와 출근하는 시민들로 거리가 혼잡해질 수 있는 만큼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 지하철 2, 3, 5호선을 각각 2회씩 추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팀 크로아티아가 일본을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전반 43분 마이다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크로아티아는 후반 10분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페리시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연장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 두 팀은 승부차기에 돌입을 했고 일본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키커가 잇따라 실축하며 결국 3대1로 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12년 만에 치른 월드컵 16강전에서 세계 1위 브라질과의 분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16강 진출을 일궈내며 우리 국민에게 큰 행복과 감동을 줬는데요. 김대길 축구평론가와 함께 오늘 경기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조금 전에 끝난 브라질과의 16강 경기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초반부터 연속골을 좀 많이 허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경기 흐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질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전반 7분 비니시우스 선수에게 먼저 실점했던 것이 전술적 흐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반전에만 무려 4골을 내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애초에 예상했던 것은 전반전을 잘 견디고 후반전쯤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그런 수순이었는데 근데 아마도 이 벤투 감독이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전술적 선택 자체가 좀 미드필드 쪽에 밀집도를 높였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빠른 실점이 우리의 전술적 제한을 받게 됐다. 그리고 결국은 뭐 많은 실점을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전에 이제 골을 넣은 선수들을 보면 비니시우스, 네이마르, 히샬리송 모두 이제 다른 선수들이었는데 역시 좀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이 월드컵이 치러지는 이 기간이요. 주중 주말 이렇게 경기를 하게끔 우리가 지금 짜여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브라질은 마지막 조별 예선 카메룬전에 지금 오늘 득점에 성공한 전방에 뭐 이 히살리송이랄지 하피냐 그다음에 비니시우스 뭐 네이마르 선수는 부상에서 빠져서 오늘 들어왔습니다만 네. 충분한 휴식을 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은 계속 지금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 상황을 극복하기 좀 어려웠고 또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 브라질의 전방 공격수들은 정말 날카로웠다. 그리고 네. 오늘 또 보셨겠습니다만 사실은 비니시우스 선수 쪽이 조금 더 위력적이지 않겠나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하피냐 선수 우측에가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네. 거기서 흔들리면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공격에서 몇몇 활발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네. 특히 선발 출전한 황희찬 선수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지난 이제 포르투갈전에 처음 한 25분 정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멋진 득점도 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이제 부상 때문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첫 경기 우루과이나 지금 이제 가나전 뛰질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유일하게 활발하게 측면에서 움직였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 황희찬 선수의 가능성은 또 충분히 또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골 결정력에서도 좀 브라질과 우리 대표팀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 게 네.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냈고 네. 한국과 브라질이 초반에는 좀 슈팅이 좀 비슷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신 분은 와 브라질 선수들 결정력 대단하다. 그 4골 들어가는 동안에 딱 4번 때렸는데 4개가 다 들어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선수들이 이거 실수가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선수들도 충분히 이 슈팅 숫자가 이 경기 기록을 보니까요 네. 나왔더라고요. 그게 브라질이 15개였는데 우리가 8개의 슈팅을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6월 A 매치 때는 이제 우리가 5개의 슈팅을 때렸었는데 그보다 수치는 늘어났어요. 네. 근데 또 하나를 보면 45%의 볼 점유율을 이번 브라질전에 우리가 가져갔거든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또 다르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전술적으로 조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30% 밑에 쪽으로 가져가면서 끝까지 견뎌내고 카운터나 정지된 장면을 노리는 전술 수순이 돼야 되는데 네. 먼저 실점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허점을 좀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뭐 전적을 분석을 좀 해보자면 오프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5개를 범했는데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 1개도 없습니다. 이게 뭐 전략적인 겁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초반 실점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좀 그 범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수비 라인요. 이제 티아고 실바나 마리퀴노스 선수 또 이제 측면 쪽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선수들이 문제점을 안 나타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일자 형태가 잘 유지되다 보니까 우리 뭐 조기성 선수나 황희찬 선수가 뒤쪽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도 네.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이 수비 벽을 뚫어내기 어려웠다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급했죠. 그러니까 이 먼저 빠른 시간에 실점을 하다 보니까 뒤쪽을 공략하긴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고 계속 이 브라질의 일자 수비 형태에 계속 걸리면서 업사이드에 걸리는 그런 네. 어떤 공격 패턴이 이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타이밍과 결정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후반 31분에 교체 투입됐던 이제 백승호 선수가 네. 정말 중거리 슛으로 소중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만약에 4대 0과 4대 1은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백승호 선수는 원래 이제 지금 이제 이승호 선수죠. 지금 요즘 해설위원으로 하고 네. 나가 있는데 이승호 선수. 선수요. 네. 이 천재적인 선수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가지고 성장되어져서 계속 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북에 왔는데 주전급으로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패배, 그러니까 감동도 줬지만은 패배는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술적인 상황의 선택이 조금 잘못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백승호 선수가 이번에 들어가서 득점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지금 선수의 이용하는 이 풀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었다는 게 그러니까 벤투 감독한테 그동안 지적했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게 우리가 체력적 상황을 극복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조별 예선전 3경기는 주중, 주말, 주중은 견뎠는데 그 다음 16강 올라가니까 우리 팀 에너지가 너무 고갈된 거죠. 브라질은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교체 카드를 조금 더 조별 예선서부터 좀 더 활용을 많이 했다면 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고 16강까지 견뎌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음 이제 북중미 월드컵 2026년 때는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골을 터뜨린 백승호 선수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우리 선수들 이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서 당초에 지금 이제 외신 보도도 그렇습니다. 이번 피파 지금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변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은 조별 예선을 통과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거든요. 네. 네. 당연히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예상을 했었던 건데 그게 우리가 좀 이변 아닌 이변을 일으켰다고 보는데 네. 거기에 많은 감동을 우리 국민들께 한 13일간 주지 않았습니까? 또 네. 많은 히스토리를 만들어냈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힘이 되어서 다음을 또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데 16강전에서 결국 이렇게 좀 아쉽게 패한 것은 아무튼 숙제를 많이 좀 남겼다고 봐야죠. 네.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 대표팀이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12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대단한 성과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월드컵이라는 메이저 무대에 나가서 가장 좋은 성적은 2002년도 우리나라의 홈이었을 때 4강이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월드컵 무대에 가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 축구는 많은 진화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2002년 월드컵에 4강에 들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조별 탈락했어요. 근데 그럴 줄 몰랐죠. 4강까지 들었는데. 네. 근데 그만큼 원정 경기 가서의 성적을 낸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선수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별 탈락을 했어요. 네. 2010년도도 2002년 월드컵 멤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남아공 월드컵 때 우리가 16강에 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잠잠하다가 12년 만에 들었는데 이런 반복된 사이클 자체가 그만큼 세계의 벽이 높다는 것이 또 한 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우리 선수들이 16강 진출의 성과는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2002년 4강과 그 이후의 수순을 쭉 보면 이 대단한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지금 이제 이번 월드컵이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월드컵에 상당히 희망적인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적인 상황이고 이제 벤투 감독도 4년 동안에 우리 대표팀을 맡으면서 많은 진화를 시켜오고 했습니다만 역시 마지막 브라질전에 나타났던 그 결과물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협회에서는 다른 각도로 또 대표팀 운영에 대한 모습을 또 찾아서 다음에는 이제 8강까지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자 이제 16강 우리가 2번 들어갔는데 언제 네. 8강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뭐 8강 진출은 미끄러졌지만 이 16강 진출도 정말 대단한 성과라는 아 거고요. 대단한 성과입니다. 우리 네. 선수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오면은 또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카타르 월드컵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팀이 이제 강팀을 상대로도 좀 주눅들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얻어낸 큰 수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나 혹시 포르투갈 정도를 만나면 네. 공격다운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전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조별 예선 이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우리가 모험적이었고 상대를 제압해내고 볼 점유율도 그렇게 낮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계의 이 벽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요. 분명히 우리가 잘 준비하면 세계 축구 그동안 이제 양분했던 유럽과 남미 축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착실히 준비하면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던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벤투 감독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4년 동안 빌드업 축구를 준비했는데 네. 사실 초기에는 뭐 경질론까지 나올 정도로 좋지 않았잖아요, 반응이. 근데 결과적으로 뭐 16강 진출을 했고 물론 오늘 브라질전에서 좀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빛을 발한 것 아닙니까?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이 벤투 감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히딩크 감독과 벤투 감독의 비교.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잘한 것은 분명히 대단히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도 이번에 사실 너무 아깝게 지긴 했습니다만 이 모리아스 감독도 일본 대표팀을 맡으면서 많은 경진로에 시달렸어요. 근데 네. 끝까지 밀고 나가서 결국은 좋은 결과물을 어쨌든 얻어냈거든요. 우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 대표팀 맡은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너무 빌드업 점유율만 집중하다가 본선 무대 가면은 저게 과연 될까? 근데 어쨌든 조별 예선전에서 벤투 감독의 판단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 문제가 됐었던 것은 결국 이제 이 선수의 운용의 폭이 너무 좁았다는 것. 이게 조금 하나의 문제가 됐는데 결국은 이 16강전에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벤투 감독이 우리 대표팀을 맡으면서 정말 좋은 진화를 보여줬고 이게 그대로 이어져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다음에는 교정을 하고 8강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매우 현실적인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월드컵 전에는 이제 벤투 감독 관련해서 재계약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16강 진출하면서 그런 얘기가 솔솔 들리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협회에서 이제 결정할 문제긴 합니다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재계약하기가 어렵죠. 네. 왜냐하면 16강 진출한 벤투 감독은 새로운 이 감독 반열에 섰어요.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벤투 감독이 이 지도자로서의 이만큼의 성과를 낸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 대표팀을 맡으면서 월드컵 16강 그러니까 한 211개국 피파 회원국 중에 16개의 이 국가의 감독이 됐다는 거죠. 네. 상당히 몸값이 튈 거예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 처음에 우리 대표팀 감독을 모시고 올 때도 몸값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더 오르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벤투 감독도 우리 대표팀을 맡아서 이 정도 성과를 얻었으니까 또 다른 도전을 하려고 본인은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번엔 선수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주장 손흥민 선수 뭐 부상으로 더 힘든 경기를 계속 치러왔었는데 그래도 역시 뭐 슈퍼스타는 슈퍼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에서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 보여준 이미지나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하나로 응집하는 데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네. 또 이 항해를 할 때요, 이 야전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장이 누구냐? 근데 손흥민 선수가 깃발을 들고
항해를 할 때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자신감을 줬을 거고 또 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을 거고 이제 많은 팬들께서 국민들께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 왜 한 골도 못 넣느냐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 돼 있을 거고 네. 앞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음 월드컵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더 좋은 모습 또 이제 팀에 가면 이제 이 안아골절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브랜드를 더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은 못 넣었지만 그 포르투갈전에서 그 다리 사이로 넣었던 네. 패스가 제가 듣기로 베스트 어시스트 이런 거에 뽑혔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아주 압권이었죠. 네. 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나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뭐 80m 뭐 질주 본능을 보여서 3명 끌어들이고 다리 사이로 넣어서 완전히 무력화시킨 그런 패스를 그러니까 이번 브라질전에는 손흥민 선수가 좀 한 골 정도 넣어서 뭐 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은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컸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선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세계적인 수비수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대표팀의 전망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금 나폴리에서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른 팀에서 또 자꾸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팀으로요. 근데 김민재 선수도 이번 월드컵에 오면서 상당히 좋은 폼으로 시작을 했는데 종아리 부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극복해내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 줬는데요. 또 김민재 선수가 저렇게 지켜주고 있는 그런 중앙 수비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아시안컵이 곧 있을 거거든요. 네. 이제 6월에 있을 그런 이제 다음 2023년 6월에 있을 건데 그때도 역시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죠. 네. 네.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예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규성 선수가 스타로 주목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가 이제 전북에 그러니까 이 김천 상무에서 제대하고 전북에 복귀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냈는데 김상식 감독이 그래요. 조규성이 저 계속 있을지 모르겠다고. 다른 데 갈 것 같다고 유럽으로.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유상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조규성 선수는 그만큼 가지고 있었던 게 많았고 또 이제 저런 선수들이 해외 유럽 무대에 나가서 더 성장한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대표팀의 어떤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또 조규성 선수에게는 이 새로운 또 본인의 인생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강인 선수도 이제 출전했을 때 뭐 경기 분위기도 바꾸고 활력을 많이 불어넣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플레이메이커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벤투 감독이 부임하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 조별 예선이 시작되어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니까 경기 분위기가 확확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이 포르투갈전에서의 어떤 코너킥은 매우 좋은 모습이었고 또 이번 이 브라질전에도 오늘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딱 들어오니까 경기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또 나이가 젊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 조규성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우리 대표팀의 좀 미래가 되고 그러니까 다음 목표치를 정했을 때 저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성장되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폼을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의 선전도 좀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16강전에서 대회 첫 번째 승부차기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요. 일본 팀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본 축구가 무섭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축구를 예전부터 이제 쭉 보면 오랜 시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 축구의 J리그의 양적 성장이나 모든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록 이제 크로아티아에게 지금 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은요. 이제 예전의 일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도 잘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일본이 이제는 이 유럽 강호나 남미 강호, 세계 축구 강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레벨이 갔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문제는 왜 그러냐면 전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아시아권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곳이 일본인데 이제 2023년도 카타르 요 경기장에서 펼쳐질 겁니다. 아시안컵이 이제 펼쳐지는데 과연 일본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많은 국민들께서 일본 국민들이나 우리 국민들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본의 축구 속도 이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뭐 한국, 일본, 호주, 아시아 세 개 나라가 16강에 오르기도 하고 뭐 비유럽 국가들도 조별리그 성적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팀들 간 수준도 많이 좁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에게도 좀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극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월드컵의 큰 줄기를 보면요, 이제 유럽과 남미의 충돌로만 여겨져 왔어요. 그리고 지난 2014년도에는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몰락을 했습니다. 단 1승도 못하고 다 조별 탈락. 근데 또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보면 아프리카 팀이 몰락. 이런 식으로 대륙별로 편중이 거의 대부분 16강 가는 팀은 이 유럽 아니면 남미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5개 대륙이 올라갔어요. 16강 토너먼트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제는 이 월드컵이 이 특정 대륙의 대항전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 대륙의 대항전 형태로 바뀌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길 축구평론가와 함께 오늘의 경기와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로 꼽혀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라인 2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특수본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던 이임재 전 서장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유치장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서장의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분들이 기억되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수본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과 현장 대응 간부의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헬로윈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 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등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신청까지 검토 중이던 특수본의 수사는 제동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내부 문서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용산보건소장과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동묘 영업사업소장, 그리고 용산서 112 상황팀장도 추가 입건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특수본이 입건한 피의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해 21명. 하지만 경찰 윗선을 향한 첫 수사부터 제동이 걸린 상태라 특수본이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반대를 위해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총력투쟁 대회엔 지난 2일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선언한 건설노조와 교섭이 중단된 현대중공업사나 조선소 세 곳 등이 함께 참여해 대규모 건설 현장은 대부분 작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일관되게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화물연대 사태에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일 법과 원칙을 언급하는 건데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준비는 마쳤지만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소명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면서 원칙을 지키는 길이 진정한 사회약자를 보듬고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종교계 행사에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한 건데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천명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핵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을 좌우 진영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지켰다면 지금의 북핵 위협이 있겠나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행태를 화물연대에 비교하면서 불법과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 화물연대 지도부의 방해, 협박, 보복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발 나아가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 지도부와 북한 정권을 연결짓는 이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한미연합 훈련을 반대하고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국법법 폐지 등 북한의 주장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이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하지만 화물연대 무관용 원칙을 밝힌 거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와 철강까지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준비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어 오늘 국무회의에선 한 박자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5달 만에 30%대 후반 지지율을 회복했는데 대통령실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민심이 호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를 위헌적이라고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나라정책연구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맡았던 인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가리켜 위헌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헌의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소비에트 정부, 준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기고문을 통해서는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좌파나 친북 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극적 표현도 등장합니다. 임명되면 자신이 부정했던 바로 그 위원회의 수장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김 내정자의 역사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북청년회 등 테러와 폭력을 자행한 극우 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위 얘기해서 이 우익투사, 서북청년단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세력에 맞서서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면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가 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하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 반미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내정한 건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끌겠다는 진실화해위원회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실 위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화해를 해서 사회 통합으로 나가자는 취지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내용까지도 거스르는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광동 내정자는 과거 진실화해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사건만 두고 한 것이라면서 임명이 확정되면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서방 사회가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며 러시아의 돈줄을 조이려 하자 러시아는 핵 보유국 간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인명피해와 전력 중단이 속출한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크림 대교를 방문하며 공격 의지를 다졌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부 자포리자 민간 지역에서는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항구 도시 오데사 상수도 펌프장에 전력 공급이 끊겨 물 공급이 중단된 것을 비롯해 중부와 남부 도시 곳곳 상수도와 난방 시설 가동이 멈춘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Ворог дуже сподівається використати зиму проти нас, зробити зимовий холод і труднощі частиною свого терору. Ми ж маємо зробити все, щоб вистояти цю зиму, як би це не було. 유럽연합과 G7 국가가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자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한 것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나토를 향해 핵 보유국 간 충돌 위험을 언급하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를 찾았습니다. Она немножко все-таки пострадала. Надо довести ее до идеального состояния. 침공이 시작된 이래 전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를 챙기며 여전한 침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는 유가 상한제가 특별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북한이 한 달 만에 또 동서해상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철원에서 진행된 우리 측의 정상적인 포병 훈련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을 실시한 건 오후 3시쯤입니다. 북한은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총 13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포 종류는 방사포로 추정되며 포탄은 북방 한계선 이북 9.19 합의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 내에 떨어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중순 대대적인 포병 사격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철원 사격장에서 실시된 미군의 다연장 로켓포 MLRS 발사 훈련에 대해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렸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은 동서부 전선부대에서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포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에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그러나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철원 사격장에서 다연장 로켓포 8문을 동원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군사분계선에서 15km 이상 떨어진 훈련장에서 표적을 후방으로 배치한 상태로 실시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연장 로켓포와 함께 K9 자주포까지 동원한 포병 훈련을 하루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이를 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또다시 한국에 돌리며 추가 도발을 감행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 곳곳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눈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아침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눈비는 낮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는 밤사이 또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최고 5cm의 눈이나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25m 이상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 양간지풍이 불겠습니다. 대형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3도, 대전 영하 3.1도, 광주는 영하 1.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대부분 영상권으로 올라서면서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남은 한 주간은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벤투호가 우승 후보 브라질과의 16강전에서 완패하며 카타르 월드컵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체력은 고갈됐고 상대 기량이 압도당했습니다. 현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민 기자. 네, 저는 지금 대표팀 숙소가 있는 웨스트베이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아직 숙소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16강에 오르는 기적을 쓴 우리 대표팀 선수들, 오늘은 브라질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아무래도 체력과 기량 차이가 좀 있었죠? 네, 포르투갈전이 끝난 뒤 72시간 만에 경기를 치른 16강전을 치른 대표팀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된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둔 뒤 3차전에서는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면서 오늘 16강전을 임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우리보다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경기에서 선제골을 너무 일찍 허용하면서 우리 조직력이 흔들린 것이 아쉬웠습니다. 대표팀은 전반 7분 만에 비니시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전반 13분에는 네이마르에게 페널티킥으로 두 번째 골을 실점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강력한 슈팅으로 만회골을 노렸지만 알리송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대표팀은 이후 히살리숑과 파케타에게 잇따라 골을 허용하며 전반을 4대0으로 마쳤습니다. 후반전에 대표팀은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후반 2분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장면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교체로 들어간 백승호 선수의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슛으로 한 골을 따라갔습니다. 김승규 골키퍼의 후반전 집중력도 돋보였고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조별리그 3경기를 총력전으로 치르고 또 72시간 만에 세계 최강 브라질을 상대해서 힘든 경기였는데요. 그래도 원정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도 있었던 대회였죠. 네, 우리 대표팀은 오늘 경기로 월드컵 축제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초반 조별리그에서 1무 1패로 16강 진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사상 두 번째로 원정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의 재발견, 그리고 국내파로 월드컵 무대에서 두 골을 넣으면서 대한민국 스트라이커로 성장할 제목 조규성 선수의 등장, 또 한국 축구도 월드컵 무대에서 조금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확인한 대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전에서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다음 월드컵에서도 또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멋진 경기로 찾아오는 대표팀 선수들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한국 축구를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로 벤투 대표팀 감독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브라질과 16강전에서 완패한 뒤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자신의 결정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지난 2018년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해 4년 이상 역대 최장수 감독으로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루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훈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8강 진출은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축구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저력은 정말 대단했는데요. 벤투식 빌드업이 탑재된 모습이 좀 눈에 띄었죠. 네, 그렇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 2018년 8월에 사령탑에 올라서 4년 3개월 동안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팀의 색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이 한국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벤투 감독 이전까지 우리 축구대표팀은 선수비 후 역습을 주로 사용해왔습니다. 특히나 강팀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주로 보여왔고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의 공 점유율은 37%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상대를 만나더라도 수비 라인부터 차근차근 전개해 나가는 빌드업이 장착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이 달라진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고 실제로 지난 3차전 포르투갈전에서 우리 점유율은 48.7%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팬과 언론의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벤투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벤투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벤투 감독의 세심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높이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 리더십 덕분에 팀이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재계약 소식은 불발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앞으로 아시안컵, 다음 월드컵 누가 또 이끌어 나갈지 어떤 축구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월드컵 소식 이어집니다. 이번 대표팀의 선전에는 감독, 코치, 선수들의 응원도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팬들의 응원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이 밖에도 가족들이 이제 아주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들을 보니까 선수들과 가족들의 사진이 한껏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에는 황희찬, 김진수 그리고 또 조유민 선수가 각각 부모님과 딸과 아내와 이렇게 위에 써 있죠. 함께 찍은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대회에 선수단의 가족들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약 110명 정도 됐는데요. 이 가족들이 카타르까지 동행을 했고요. 축구협회는 선수단이 머무는 호텔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주고 경기 티켓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선수들과 가족이 매일 볼 수는 없었는데요. 그동안 딱 2번 선수단이 공식 휴식일을 가졌을 때만 가족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선수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또 선수들은 가족이 경기장에 와서 함께한다고 생각하니까 큰 힘이 됐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안에서 조규성 선수 인터뷰가 재밌었는데 우루과이전 때 교체 출전하면서 훈훈한 외모로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조규성 선수의 가족들은 이제는 골로, 실력으로 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다음 2차전 가나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실력으로도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선수들이 잘 뛸 때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골을 먹으면 속상해하고 부상을 당할 때면 가슴이 철렁했을 가족들 모두 고생 많았고요. 이제 잘 좋은 시간 마무리하고 함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 벤투와 손흥민을 중심으로 우리 대표팀이 하나로 뭉쳤듯이 축구 대표팀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도 하나로 뭉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02년을 추억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을 직접 본 분들은 어게인 2002를 외치면서 응원을 했고요. 직접 보지 못한 세대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를 추억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는 반응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차가 있어서 우리 시간으로 밤이나 또 새벽에 응원을 해야 했는데 추운 겨울 날씨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서 또는 집이나 주점에 모여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 모습들이 이렇게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고요.
그 아래에는 기적의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축구라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봉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광부 박정아 씨,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 고정환 본부장,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엄홍길 대장 등의 인터뷰가 담겨 있었는데요. 먼저 광부 박정아 씨는 몸이 성치 않지만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힐링이 됐다면서 최근 우리나라에 힘든 일이 많았는데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줬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고정환 본부장은 누리호 발사 당시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주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다. 하지만 끝내 성공했다면서 우리 축구대표팀과 그 모습이 닮아 있었다고 했고요. 우리 대표팀도 이번 월드컵에서 큰 고비를 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큰 자신감으로 더 편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황동혁 감독 역시도 이번 월드컵이 끝이 아니라면서 이번 월드컵 후에도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질 걸로 믿는다고 했고요. 엄홍길 대장은 동반 사고 당시 사투를 벌이던 때가 떠오른다면서 대표팀의 투지와 정신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분들, 많은 분들도 이번 월드컵 여정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의 차에 치이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현장을 찾아서 좀 추모를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을 보면 또래 친구들이 추모 메모를 붙이고 국화를 놓으면서 추모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길을 지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아무리 우리가 잘하면 뭐해, 안전을 지켜도 대낮에 술 먹고 다치고 다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경사가 꽤 있는 도로고요. 또 인도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인도가 없다면 펜스 같은 안전장치라도 있어야 했다면서 언젠가 일어날 사고였던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사고를 막을 기회가 과거에 있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2019년 통학로 안전 문제로 인도 설치와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강남경찰서 또 강남구청 등에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인도를 설치하면 도로폭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일방 통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서 주민 동의가 필요했는데 당시에 의견을 수렴하자 50명 가운데 48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제목에 보면 이 코딩 낭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낭인은 이제 거취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IT 기업들이 잇따라서 연봉을 인상한다, 또 개발자 모시기에 나섰다, 이러한 소식 많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개발자들의 몸값이 많이 올랐던 건데요. 이 소식에 진로를 바꾸면서까지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개발자가 되고자 도전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간도 길고 수강료도 비싼 편이라고 하는데 국비로 들을 수 있는 수업들도 있지만요. 기본이 부족하거나 심화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비용까지 들여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한파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지금은 그 기조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경력직을 선호하고 또 실력이 검증된 사람만 채용할 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우 취업을 하더라도 연봉이 기대보다는 크게 낮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최근 연이어 들려오다 보니까 큰 꿈을 가지고 개발자에 도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딩 낭인이 되어간다는 기사였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젊은 층의 고혈압이 4년간 29% 증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노인성 질환인데 고혈압 환자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2017년에 2030 고혈압 환자는 19만 5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25만 3천여 명까지 29%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젊은 층에서 고혈압 환자가 많이 늘어난 원인으로 비만과 스트레스를 꼽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또 짜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량은 되려 적다 보니까 비만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고요. 또 코로나19와 취업난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점도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같은 기간 비만 진단 환자도
6,300여 명에서 만여 명까지 6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2030 고혈압 환자 중에서 80% 정도는 자신이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인데요. 작년에 나온 한 자료를 보면 인지율이 17%, 치료율은 14%에 그쳤다고 합니다.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릴 때부터 보다 신경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도 마스크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가운데 오늘 15일 마스크 자율화를 두고 첫 전문가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실구관장 회의에서 마스크 자율화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검토에 나선 건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에 이어 충남도가 두 번째입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정부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아직 그 의문입니다. 의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 좀 검토를 좀 해서 좀 이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가장 먼저 정부의 실내 마스크 해제 의견을 제시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 1월 시도지사의 권한을 행사해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 역량이 성숙했으니 개인 위생과 방역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등은 제한적인 조치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는 일부 하더라도 일반 건강한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을 시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의 방역을 자문해주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 단장은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해야 할 만한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시면 감염은 늘 거는 뻔합니다. 그 감염이 늘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기 마련입니다. 그분들이 사망을 해도 중환으로 가도 괜찮다고 여기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고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의사회도 이사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두 차례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모인 산업단지에선 공장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고 중고기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천여 개 기업이 모인 인천 남동 산업단지. 공장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이곳 산업단지에서는 이런 임대 현수막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1000여 평 되는 공장 부지도 수개월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때문에 임대나 매매 계약 문의가 거의 끊겨버린 겁니다. 공장 가격을 재작년 가격으로 낮춰주지 않는 이상 지금 금리로 거래되는 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1년 전보다 정확히 2배, 최소 2배가 올랐어요. 급전이 필요해 폐업한 업체들이 처분한 중고기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사가는 업체가 없다 보니 헐값을 고철로 처분해야 할 지경입니다.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중고기계가 한 40, 50대 정도 됐는데 나오는 건 많고 판매는 안 되다 보니 지금은 한 80대, 90대 정도로 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문량도 줄다 보니 인천 남동 산당 가동률은 지난 3월 79%에서 지난 8월 76.8%로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지난달 경기 업황 전망 지수는 82.3으로 지난 10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3고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한파가 올해 겨울철 고비를 앞둔 중소기업들에 더 매섭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위기 정보를 늘려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 발굴 인력과 지원 문턱의 한계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넘게 밀렸고 통신비 등도 반년가량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때문에 숨진 모녀는 정부가 매년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지자체 등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이번엔 인천 서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와 10대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비극을 전후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이 반복되는 걸 막겠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33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등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하지만 전담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고위험 가구에 편입된 대상자는 13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규모가 20% 넘게 늘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전문 직렬인 사회복지직은 70%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2만 3천여 명이 새로 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낮고 과도한 선정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굴해도 그리고 발굴 당해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붙인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비극은 꾸준히 되풀이되는 상황.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북 포항의 버섯 농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70대 운전자가 상가 건물로 돌진했는데 전기차에 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버섯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이 모두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8동과 버섯 생산 배지 1동이 모두 탔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엔 경북 영주시 함항동에서 전기차가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차량 화재는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지만 재발화 우려에 소방당국은 차량을 인근 공터로 옮겨놓았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주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충북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이후 가동한 비상발전기에서 연기가 발생하면서 대피한 주민들은 한동안 추위에 떨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남 신안군 안좌면의 선착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김최치용 선박 3척으로 옮겨붙어 이 가운데 2척이 모두 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마을로 불이 옮겨붙지 않았지만 임야 50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 관계자 5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사 중이던 샌드위치 패널 소재 단층 건물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2+2 협의체가 어제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이견은 좁혔는데 타결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 여야 핵심 4인방이 휴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639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을 단판짓기 위해서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민주당에서 신속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이 좀 더 어깨 피고 2023년도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다소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감액과 관련해 일부 예산 항목은 정부 제출안에서 깎고 또 일부는 원안을 유지하는 등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예산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은 결국 양당 원내대표의 손으로 넘기는 분위기입니다. 협상의 급을 높여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등 정무적 사안까지 고려해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민생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여당과 다시 원내대표끼리의 정치적 결단, 정무적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과 예산은 별개라는 야당의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입니다. 집권 여당이 나라 예산을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취급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낼 경우 예산안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민주당 역시 예산안 단독 수정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터라 막판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에 해당 의혹이 담긴 자료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남욱 변호사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달자로 지목이 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대장동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를 신문하면서 나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2019년 11월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서로 싸웠는데 정 회계사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윤영찬 의원을 통해 김 씨에게 싸움을 걸었다고 들었다는 남 변호사의 검찰 조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이 대장동 이익 428억 원 차명 지분 관련 내용과 50억 클럽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윤 의원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기자에게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맞붙었을 당시 논란이 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관련 자료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 넘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전달자로 지목된 윤영찬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고 남 변호사가 전해 들었다는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며 지난 대선 때부터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한 남 변호사의 주장은 더 나왔습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수사에 단초가 된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는데 당일 저녁 자신도 제출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김만배 씨에게 전화해 녹취록 제출 사실을 알려줬고 이것을 다시 김 씨에게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세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정 실장이 김 씨에게 얘기한 건 확실하다고 힘줘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정 실장이 김 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남 변호사의 주장은 증거 능력이 없는 전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해 10월 귀국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CR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힌다며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이에 대해서도 마치 정 실장 등이 남 변호사의 청탁을 다 들어준 것처럼 비칠까 봐 우려된다면서 남 변호사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쏟아진 주요 대선 후보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아직 1차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1년이 지났는데도 핵심 피의자 소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할 만큼 수사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주요 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 대표 배우자와 장남 사건 결론이 모두 나온 지금까지도 백현동 의혹 수사만큼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석 달여 전 한때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며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인섭 씨와 백현동 개발에 참여한 회사 대표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게 사실상 마지막 수사 소식입니다. 고발 접수 1년째지만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표 등 핵심 피의자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개발 의혹 본체 외에 브로커 김인섭 씨의 대가성 로비 의혹과 감사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한 청남시의 배임 의혹까지 수사 대상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이유를 들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간에 비해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년째 경찰 수사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한 뒤 이렇다 할 수사 진전 소식은 1년 가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가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개발업체 관계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장모 최모 씨 등 핵심 인물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까지 고려하면 백현동 의혹과 양평 공흥지구 의혹 모두 연내 수사 마무리는 불가능한 셈입니다. 이렇게 수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찰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로 본인을 스스로 지목하면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검찰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으로 시선은 최고 윗선인 전직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서 전 실장의 구속 전후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수사에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는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본인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일이었음을 명확히 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권자로 본인을 지목한 걸 두고
검찰로선 전직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론 문 전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삼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단순한 보고와 승인 절차만 거쳤을 수도 있는 만큼 위법성을 인지했는지 또 고의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를 입증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 전 실장이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감사원 자료만 봐도 첫 대면 보고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와 같은 원칙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란 정치적 부담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형사사법 절차 밖에서 나온 입장인 만큼 일단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조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건너뛴 검찰은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 전 실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받기 위한 적부심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 등을 따져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리 공군이 산타클로스로 깜짝 변신했습니다. 태평양 섬에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을 실시한 건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송기 적재함이 열리자 푸른 태평양 바다가 펼쳐집니다. 정성껏 포장해온 상자를 밀어내자 낙하산이 펼쳐지며 해안가에 떨어져 내립니다. 활주로를 만들 수 없어 비행기나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작은 섬에 생활 필수품을 전달하기 위해 저고도에서 해변으로 화물을 공중 투어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으로 불리는 이번 작전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1952년 괌 남쪽의 미크로네시아 지역 섬 주민들을 위해 생활 필수품을 공수하며 시작된 가장 오래된 인도적 지원 작전인데 우리 공군은 올해 2번째로 참가했습니다. 미 공군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매년 12월 이 작전을 시행해왔고 우리 공군은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와 참가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 공군의 초청에 따라 본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선 미크로네시아의 10여 개 섬을 대상으로 의약품과 의류,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C-130 수송기 1대와 조종사, 정비사, 지원요원으로 구성된 훈련단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화물 상자를 포장한 뒤 투하했는데 공군은 이번 작전으로 다국적 공군과의 연합 공수작전 능력을 키웠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구호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고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추도대회를 하루 앞두고 화장식이 엄수됐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장 전 주석의 화장식이 엄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도대회는 오늘 오전 10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립니다. 행사 시작과 함께 3분간 전 중국이 활동을 멈추고 묵념할 예정인데 주식을 비롯한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하루 동안 놀이공원과 온라인 게임, 스포츠 경기 등도 금지됩니다. 지난 8월 말부터 내린 잦은 비로 지반이 악화한 콜롬비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7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5일 LTM포 등 콜롬비아 일간지에 따르면 콜롬비아 서부 리사랄다주 푸에블로리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인근 가파른 언덕에서 진흙이 쏟아져 승객을 가득 태운 버스를 비롯해 차량 여러 대가 흙더미에 깔렸습니다. 미국에서 변전소가 총격을 받아 망가지면서 4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 카운티 경찰은 지난 3일 남부 파인스 등에 있는 변전소 2곳이 총격을 받아 가동을 멈추면서 4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전 사태가 지난 3일 오후에 시작됐으며
지금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낮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교통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경기 남부와 인천, 충청에 1에서 5cm, 서울과 경북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2.1도, 대전 영하 3.2도, 대구 영하 2.9도로 대부분 영하 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는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또다시 경기 남부와 충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양간지풍까지 불면서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